우린 노후 걱정 없어. 단 6글자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친구들에게 나눈 그저 일상의 대화 속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창가 쪽에서 흘러들던 따뜻한 햇살이 잠시 멈춘 것처럼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가 잔잔히 흔들렸고 친구들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어색하게 굳어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잔을 들다 말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톡은 멎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화낸 사람 없었고 누구도 욕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차갑게 관계가 끝나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친구들의 심장에 칼을 얹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같은 칼을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의로 건넨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정을 단 사흘 만에 끊어냈는지, 그리고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창틀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는 세월이 쌓이고 눅눅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엘리베이터 버튼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추억이 쌓이고 이웃과 정이 스며든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한선영, 60을 훌쩍 넘긴 한 여인이 또 한 번의 조용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와 함께 누군가 빨래를 넣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작은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딸은 경기도에서, 아들은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보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남편과 둘이 사는 일상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조롭지만 나름의 리듬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주말마다 삶의 활기를 되찾게 해주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4명 20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결혼을 축하했고 아이의 첫 울음을 함께 기뻐했고 살아오면서 겪은 크고 작은 이별의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해진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활기가 넘쳐 분위기를 살리는 미라. 그녀는 어떤 무거운 분위기도 순식간에 밝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크고 말투가 경쾌해서 함께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계산은 빠르지만 속이 깊은 은숙.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누구보다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정하고 회비를 관리하고 생일을 챙기는 것도 항상 은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농담으로 웃음을 만드는 자영. 그녀는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울 때면 딱 한마디로 모두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4사람은 선영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속내도 이 친구들 앞에서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때도, 자식 걱정이 있을 때도, 몸이 아파 두려울 때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듯 카페에 모였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은은한 햇살이 비쳤고 아메리카노 향이 테이블 사이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LP판이 걸려 있고 스피커에서는 재즈 선율이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삶의 무게와 걱정으로 흘러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화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교육, 남편 직장, 시댁 문제가 주요 화제였다면 이제는 연금, 건강, 노후가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혜진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할 때 신중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만으론 불안해. 마트 갈 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 예전에는 카트에 마음껏 담았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가격표를 보게 되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미라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밝은 그녀에게서 나오는 한숨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은 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연금만으로는 빠듯해서 가끔은 내가 더 일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 아는 동생이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데 나도 그럴까 봐.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녀의 말에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잔을 천천히 돌리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즘 그것만 걱정이야.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까? 전세금도 올랐잖아. 우리 가진 돈으로는 같은 평수 못 구할 거야. 밤에 잠이 안 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안이 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려던 순간 자영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순간에 웃음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우린 건강하니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감사해야지.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요즘 병원 다니시느라 힘드시던데 우린 그래도 괜찮잖아. 그 말에 네 사람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잠시나마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영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고 친구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전혀 악의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린 다행히 남편 퇴직금도 잘 나왔고 개인연금도 있어서 여행 다니며 살려고 해. 노후 걱정은 거의 없어. 작년엔 일본 다녀왔고 이번엔 유럽도 갈 생각이야. 파리 가고 싶었거든. 남편도 건강하고 우린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그 순간 시간이 멎은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던 새소리가 멈췄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래, 좋겠다. 혜진의 대답이었습니다. 웃음이 아닌 미소, 기쁨이 아닌 예의, 부러움이 아닌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정말 좋겠네. 여행 많이 다녀와. 미라가 덧붙였습니다. 평소 밝은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평평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들의 말투와 표정은 짧게 웃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입가의 미소는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대화는 이어지는 듯 했지만 영혼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그 대답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나 화장실 좀. 나도 시간 확인해야 해서. 아, 오늘 저녁에 손주 봐줘야 하는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먼저 뛰쳐나가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카페 앞에서 한참을 더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날은 인사도 짧게 하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평소처럼 사진을 올렸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과 함께. 오늘도 즐거웠어요. 우리 자주 보자. 하지만 반응은 하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댓글도 여러 개 달리고 다들 하트를 눌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음 주 모임 날짜를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날은 병원 가야 해. 검사 예약했어. 일정 보고. 연락할게. 요즘 바빠서 확인해 볼게. 손주 봐주는 날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답장은 왔지만 모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늘 울리던 카톡방 알림은 조용했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던 이야기들도 어느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손주도 봐줘야 하고 집안일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단체방 속에서 올라온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혜진, 은숙, 자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만 빼고. 그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진 속 친구들의 웃음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그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제야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며칠 동안 그날의 대화를 떠올려 봤습니다.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표정으로 말했던가?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었던가? 그리고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노후 걱정 없어. 그 말을 한 직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던 것이 왜 그 말이 칼이 되었을까요? 왜 친구들은 화내지 않았으면서 그녀를 조용히 밀어냈을까요? 젊을 때의 비교는 자극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더 공부하면 되고, 더 노력하면 됩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지만 나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동료가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럽지만 나도 저축하고 대출받으면 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뒤쪽에서 만나는 비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일자리보다 건강 노력보다 환경 계획보다 운 이 나이가 되면 삶의 기반은 거의 고정됩니다. 건강은 노력만으로 되돌릴 수 없고 경제적 기반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이미 은퇴했고 연금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 여부도 이미 결정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거의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여유는 내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 거울은 칼이 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초라함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남편은 그렇게 못 벌었을까? 그리고 그 칼은 말 한마디로 만들어집니다. 악의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특히 노년의 가장 위험한 말은 딱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 돈. 둘째, 자녀. 셋째, 건강. 이 세 가지는 자랑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긁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게 흔듭니다. 젊을 때는 돈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나 이번 달에 보너스 받았어 하면 친구들도 와 좋겠다 한턱 내 하며 가볍게 받아넘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도 언젠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돈 이야기는 다릅니다. 연금이 넉넉해. 퇴직금을 잘 챙겨줬어. 이자가 꽤 나와 부동산이 올라서 한결 여유롭더라 말한 사람에게는 감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밤을 떠올리게 하는 알람이 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약 봉투를 챙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월세와 보험료를 어떻게 메울지 한숨을 섞으며 고민하는 마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는 밤. 말은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삶에서 의미가 결정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김정희 씨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유족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여인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던 금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집세, 공과금, 식비,
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을 나누려고. 우린 남편 연금이 꽤 나와서 400만 원 정도 되거든. 그래서 애들 용돈도 주고. 우린 편하게 지내. 요즘 물가가 올라도 크게 걱정은 안 돼. 정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주는 자녀 용돈이 자신의 한 달 생활비와 비슷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게 됐을까? 남편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뒀다면. 그날 이후 그녀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말 때문에 아팠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말이 비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손주 이야기입니다. 승진했어. 집을 샀대. 차를 바꿨어. 손주가 상을 받았어. 유학 간 때 이 모든 말은 축복의 소식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뼈를 울리는 칼날이 됩니다. 부산의 박미숙 씨는 아들이 결혼한 뒤 연락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는 1년에 두세 번. 손주의 얼굴은 사진으로만 봅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불효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쁘다고 합니다. 일이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산다는 게 바쁘다고 합니다. 미숙 씨는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픕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저 일상을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집을 하나 더 샀어. 투자용으로. 손주들 학군 좋은 데로 옮긴다더라. 나도 같이 이사가서 돌봐주려 해. 매주 애들 봐주러 가거든. 손주들이 할머니 없으면 안 된대. 그 말을 들은 미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겠다. 손주들 얼마나 이쁘니.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왜 필요 없는 엄마가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육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더 부드럽게 대했어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연락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오히려 부모가 용돈을 보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애는 성공해서, 손주가 이래서 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패를 확인하는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등산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낙이야. 약 하나도 안 먹어. 요가하면서 몸이 훨씬 좋아졌어. 헬스장 다니면서 체력 좋아졌어. 건강 자랑은 언뜻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운동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속에서는 자신의 몸을 꾸짖는 소리가 울립니다. 계단 하나 오르기 힘든 사람, 수술 후유증으로 팔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자신의 한계를 들이미는 칼자루가 됩니다. 대전에 사는 64, 이순자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듭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지금은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사진을 올리고 오늘 정상 찍었어 하고 웃을 때 그녀는 좋아요만 누르고 화면을 껐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활동적으로 살고 싶은데, 예전엔 나도 산에 잘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는 몸이 됐구나.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선의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순자야, 너도 같이 가자. 천천히 걸으면 돼. 건강해지려면 움직여야지.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 에이, 그래도 조금씩 걸으면 나아질 거야.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 언니도 무릎 안 좋았는데
꾸준히 운동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의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픈 게 의지 문제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무릎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지가 없는 건가?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건가? 건강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책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자랑을 할까요? 왜 상처 줄 의도가 없는데도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자리,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필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 아이들은 독립했고, 직장은 은퇴했고, 사회적 관계는 축소됩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호칭도 사라집니다. 부장님, 과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아저씨가 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묻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나는 아직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성취를 꺼내고 현재의 안정을 부각하고 자녀의 성공을 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확인하려 합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내 빈자리를 남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의 결핍을 드러내면 관계는 부서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관계가 남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을 감사로 바꾸세요. 여유가 생겼어. 대신 고맙게도. 숨이 트였어. 참 감사한 일이야. 퇴직금 많이 나왔어. 대신 남편이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 고마운 마음이야. 자랑은 나를 높이는 말이고 감사는 다른 대상을 높이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을 바꾸면 듣는 사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구체적인 수치와 단서를 지우세요. 숫자는 비교를 만듭니다. 비교는 상처를 만듭니다. 연금이 400만 원 나와 대신 그럭저럭 지낼 만해. 아들이 집을 3채 가지고 있어. 대신 아이가 잘 지내고 있어. 매일 만보 걷고 있어. 대신 건강 신경 쓰면서 지내려 해. 구체적일수록 비교가 선명해집니다. 흐릿할수록 상처가 작아집니다. 셋째, 질문으로 문을 여세요. 우린 괜찮아.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혹시 요즘 힘든 거 없으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듣다 보면 상대의 상황을 알게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넷째, 듣기의 문장을 준비하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잘 버티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말은 짧을수록 진심은 크게 전달됩니다. 긴 조언보다 짧은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5째, 침묵을 선택하세요. 모든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함이 관계를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 어때? 하고 물었을 때 굳이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래 그럭저럭 지내.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몇 달의 침묵 끝에 선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관계가 끝나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나야 오랜만이지.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오랜만이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그날 내가 한 말 생각해보면 자랑처럼 들렸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내가 배려가 없었어. 친구들이 걱정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만 좋다고 말했잖아. 너무 무신경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예민했어. 우리 사정이 많이 어려웠거든. 그때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집도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때였어. 네 말이 칼처럼 들리더라. 너를 미워한 건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미안해. 그 순간 선영도 울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사귀지 말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차 한잔하자. 둘이서라도 내가 살게. 응, 꼭 보고 싶었어. 며칠 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나씩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했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서로를 배려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불꽃이지만 경청은 오래 타는 등불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사람은 비교로 떠나고 인정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떠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단 3걸음만 멈추세요. 말하기 전에 3번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처가 될까? 숨이 될까? 위로가 될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남깁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스무의 우정은 단 한마디로 끝났고 또 다른 한마디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당신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말, 조금 더 따뜻한 경청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